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번의 추경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비판은 재정 건전성이었을 겁니다. 국가 채무가 너무 빨리 는다. 이대로라면 국가 신용 등급은 떨어지고 늘어난 채무는 미래 세대의 빚으로 남고 성장 동력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울한 전망이 줄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까지 집계된 재정 동향이 나왔습니다. 재정 동향 발표가 보통 한 달 넘는 시차를 두고 나오다 보니까 요즘 분위기와는 약간 달랐을 때의 상황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8월이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줄만 알았다가 수도권 재확산이 시작됐고 결국 거리 두기가 강화됐던 다사다난했던 때였습니다. 이때 국가 재정 상황의 시사점을 분석해보고 국가 재정 상황 이대로 괜찮은지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게 재정동향 10월호입니다. 이게 8월까지의 수치를 집계한 자료인데 일단 8월 한 달간만 놓고 보면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7월, 8월 연달아서 흑자를 기록했고요. 이 정도면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소식인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재정 수지 적자가 한 6개월 연속해서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이제 7월, 8월에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지만 그 재정 수지 적자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8월에 비해서 이제 소득세가 3.2조 원. 부가가치세가 이제 5천억 늘어나면서 총 국세 수입이 한 2조 원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근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부를 유예했던 소득세 중에서 4조 8천억이 이제 8월에 들어왔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 환급해주는 이 환급금이 좀 줄어들면서 부가가치세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나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고 특히 이제 관세 같은 경우도 이제 수입이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이제 관세도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남은 기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이제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예상한 이제 관리 대상 수지라든가 국가 채무 수준이 정부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앞에 6개월 연속해서 상황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1월부터 8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한 해를 통합해서 보면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누적으로 보면 관리 대상 수지 적자가 이제 96조 원에 달하고 있고 국가 채무도 이제 95조 원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역대 최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총 그 국세 감소 중에서 한 85%가 이제 법인세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법인세가 이제 8월까지 한 15조 원이나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이제 앞으로도 대내 환경이나 기업 여건을 보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감소를 할 것 같고 이에 반해서 이제 재정 지출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40조 원이나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수가 이제 줄어드는데 지출은 이렇게 큰 폭으로 늘리니까 이제 재정 수지 적자가 이제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이 단기적인 그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이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이제 장기적인 부작용이 이제 크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이제 재정 적자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세수 확충이라든가 이제 재정의 지출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을 강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재정 준칙을 보면 이제 맹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코로나 지금도 문제지만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재정 건전성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법인세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법인세 관련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세수 부분에서 법인세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그 말은 코로나19 때문에 세금을 내기 힘든 기업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일 거고요. 그래서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 법인세 인하를 난색을 표명해서 들었던 이제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101개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기업의 99%가 법인세율 20% 미만을 적용받는다. 이런 이제 말씀을 했는데 사실과 좀 다른 측면이 큽니다. 예. 우리나라 법인세 중에서 80% 이상을 이제 상위 10%가 지금 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99%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보면은
한 20% 부담하고 또 그중에서는 절반은 좀 거의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거 보면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좀 올렸고 미국은 대폭적으로 21%포인트까지 내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이제 삼성과 애플의 저 소득 실제 실효세율이 역전이 됐고 현대차하고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도 한 10%포인트나 지금 역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경쟁하기 상당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같은 경제 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영국, 프랑스, 그 캐나다 이런 이제 우리나라 규모와 비슷한 나라들은 줄줄이 법인세를 인하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가 더 부담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근데 심지어 이제 북유럽까지도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이렇게 법인세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과 좀 다른 측면이 크고 또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만 이제 이렇게 법인세를 올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법인세를 낮추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말씀은 지금 최고 세율은 조금 낮추고 반면에 법인세를 아예 내지 않는 기업들의 일부에 법인세를 그렇죠. 좀 부과하는 예, 식의 예. 방식이 좋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예, 법인세를 갖고 이제 소득 분배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인세를 여러 단계, 네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차등을 적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단일 과세를 하고 있어요. 단일 과세로 낮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이제 4단계로 하고 최고세율을 높여가는 이런 정책을 핀 나라가 지금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인세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대기업들이 실제 법인세를 부담하는 이 실효세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게 한 3%포인트 정도 올라갔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예. 사실 그것도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요. 음. 그러니까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제 추산하는 거를 보면 지방에 납부하는 지방 법인세를 포함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 법인세 한 10%가 지방세로 납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 상생 협력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나 고용, 그다음에 이제 상생 협력 기금을 이제 일정 수준보다 낮게 내면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세금이 있는데 그것도 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최고 법인세율이 30%를 지금 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비과세 감면 여러 가지도 축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내놓은 23%보다 높은 이제 지금 실효세율이 그보다 훨씬 높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인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국가 재정 건전성으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박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뭐 내부 다른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그리고 뭐 경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다른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꽤나 건전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인상이 좀 있는데 그도 그렇게 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기도 했고요. 뭐 여전히 좋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내부의 일이다 보니까 지나치게 과잉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외환위기 때 보면 우리 그때도 상당히 그 외환위기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제 국가 신용등급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이제 신용등급이 하락이 되면서 외환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제 국가 위기로 가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코 지금 안전한 수준이 아닌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가 이제 기업이나 정부나 기업 그다음에 이제 가계 모두 합친 부채가 5천조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방 정부하고 이제 중앙 정부만 합친 부채도 올해 850조 원으로 GDP 대비 한 44%에 달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공기업 부채라든가 뭐 연금 충당 부채 이런 거 합치면 2,20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미 115%에 이제 달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가계 부채도 너무 빠르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유동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금을 빌려서 집을 사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기업들도 지금 한계 기업들이 누적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우량 기업들조차도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부채를 늘려가는 이런 상황이 보다 보니까 상당히 국가 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
국제결제은행에서 이런 데서 보면 우리나라가 43개국 중에서 지금 세 번째로 빠르게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이제 위기로 이제 강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하셨던 피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신용등급을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를 하면서도 이제 그 부채 문제를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갑자기 이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박하는 내용을 하나 더 전달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국가 재정 건전성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재정을 소모해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선방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 OECD라든지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최상위권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나마 국가 재정을 빠르게 풀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 지출이라는 것이 그 단기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면 이제 그 경제 성장이 좀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좀 내려가는 걸 좀 어느 정도 이제 막는다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사실은 부작용들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요. 네,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이제 정부가 갖다 쓰는 형태가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국가 채무가 누적이 되면 시장을 교란하는 형태도 상당히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어떤 효과를 위해서 재정 지출을 막다하게 투자한다는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저성장으로 갈 가능성을 높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냥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거를 반길 수는 없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박사님이 하신 말씀을 뒷받침하는 수치가 하나 있죠.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데요. 잠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잠재 성장률은 실제적인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나 재화, 자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전망치를 뜻하는 겁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 뭐 1%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제 2.0%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이제 김세직 교수의 이제 논문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5년마다 잠재 성장이 장기 성장률이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1%씩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1.5%도 조금 안 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 그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 것보다 더 낮은 포인트죠. 이와 같이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저출산제 고령화에 따른 노동 감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무엇보다도 반기업 정책, 반시장적인 정책 때문에 투자가 위축이 되고 기술 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 CEO에 적용되는 게 법률 한 2,000개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걸면 걸린다 할 정도로 되는 법들이 수두룩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을 한다는 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거가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기술 혁신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기업 규제 3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 기술 혁신이나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더 모든 것을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사실 잠재 성장률이 0%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국가 내부,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재정 문제라든지 내부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만 사실 나라 밖에서도 위험 요인들이 꽤 많죠. 미중 무역 갈등도 있고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4분기, 남은 4분기의 경기 전망은 어떨지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뭐가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1분기에 우리가 마이너스 1.3% 전기 대비해서 그다음에 2분기가 3.2%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4.5%를 기록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분기도 이제 2분기보다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3분기에 0%를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분기 한 마이너스 2.5% 정도 이상을 플러스 성장을 해야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예. 지금 상황이 이제 4분기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더라도 반등을 하겠지만 2.5% 이상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마이너스 2%가 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런 우려감이 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위축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보면 전부 규제가 상당히 강하게 도입이 되고 있고 이제 그것 때문인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승자 독식 사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기반으로 든 이런 이제 슈퍼스타 경제에서는 어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제 어떤 재벌 개혁이라는 이런 반기업 정서에 기대해서 지금 재벌들을 엄청나게 옥죄는 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글로벌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전부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장률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나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기업 규제 3법 이건 정말 하면 안 되고 또 법인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적 추세에 맞게 좀 내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